지훈아, 너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 대충은 대충 아니고 정확히 말해봐. 2억 5천이죠. 그래, 네가 지금까지 벌어본 적 있는 돈이야? 아빠, 답해봐. 너 지금까지 월급으로 2억 5천 모아본 적 있어? 아니요. 그럼 그걸 왜 남의 입에서 쉽게 꺼내? 네가 만든 것도 아닌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60살 윤혜자 씨는 식당 문을 닫고 조용히 호란 조명을 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문을 걸고 나와 고개를 드니 봄바람이 불 듯한 밤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그 바람은 괜히 마음 한구석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결혼하면 다 그런다더니 진짜였네. 멀어지긴 하네. 하루가 길었습니다. 몸이 고된 건 익숙한 일이었지만 요즘은 마음이 더 피곤했습니다. 33세 아들 지훈 씨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결혼 이후에 지훈 씨 때문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식당 문 닫기 전에 전화가 왔을 겁니다. 엄마, 오늘 장사는 어땠어? 그 한마디에 피로가 가셨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연락이 올까 말까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지훈 씨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 가을이랑 식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을이라는 이름에서 순간 계절 얘기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눈치챘습니다. 여자친구의 이름이었고 2년 정도 만났다고 했습니다. 몇 개월 전 아들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가게 일을 하고 있던 혜자 씨는 쉬는 시간에 맞춰 아들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훈아, 무슨 일이야? 엄마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라 잠시 쉬고 있어. 엄마, 요즘 시기가 그래서 그런가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하네. 그렇지. 네 나이 정도 되면 장가갈 나이이긴 하지. 근데 갑자기 왜? 아니, 그냥 나도 이제는 결혼이라는 걸 좀 해볼까 싶어서. 너도 마음의 준비가 다 되면 언제든지 해. 좋은 사람 있을 때 해야지. 때 놓치고 늦게 장가가면 너만 손해야.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렇지? 사실 나 여자친구랑 만난 지 2년 다 돼가는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거든. 조만간 소개시켜줄게. 그때 지훈 씨의 목소리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쏙 한 번 썩인 적 없던 아들이었기에 알아서 잘하겠지 싶었죠. 혜자 씨는 그런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약속 당일, 식사는 시내 작은 파스타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혜자 씨는 장사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향수까지 뿌린 채 나갔습니다. 어머, 내가 조금 늦을 뻔했네. 많이 기다렸어? 저희도 방금 왔어요. 지훈 씨 옆에 앉아있던 여자는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말투도 예의 바르고 조곤조곤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지훈 씨가 어머님 얘기 정말 자주 했어요. 그 말은 예뻤지만 이상하게 가슴에 안 닿았습니다. 웃음기 없는 눈동자, 어딘가 계산기 하나는 늘 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 내내 지훈 씨는 그녀 눈치를 봤습니다. 지훈이가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한 게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단단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럼 그럴까? 둘이 결혼은 언제쯤 할 생각이야? 아무래도 부모들 의견보다는 당사자들 의견이 더 중요하지. 여건 되는 대로 빨리 했으면 좋겠어. 이미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상태고 양가 인사 다니고 왕래하려고. 그래? 그럼 너희들 편할 때 상견례 날짜 잡아. 알았어. 가을이네 집에도 얘기해서 일정 조율해볼게. 그때 이때다 싶었는지 예비 며느리가 느닷없이 신혼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랑 지훈 씨랑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신혼집이에요. 요즘 대출 받아서 집을 사버린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부담이 너무 커서요.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집 하나만 있어도 시작이 수월해지니까요. 맞아. 엄마, 요즘 부동산 과열이라 대출도 잘 안 나오고 해준다고 해도 이자가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서 도움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고 다들 주변에서 조언해주더라고. 물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 말이 혜자 씨에게는 좋게 해석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놓고 집 정도는 해달라 그래야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수월하다로 들렸습니다.
물론 집을 해줄 여유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면전에 대고 저런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건 아예 바란다는 말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왠지 모를 낯선 느낌도 들었습니다. 남자라 집을 해와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돌이 있는 집안이라면 이야기가 잘 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답답한 상황에 처할 것이 뻔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결혼을 하고 싶다 하니 부모의 감정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마련된 상견례 자리에서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해줄 게 없어요. 지훈이 외동이라면서요. 신혼집 정도는 해주셔야죠.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까? 결혼은 두 집이 같이 하는 겁니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정리했지만 그들 쪽 얼굴엔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 말조차 협상의 일환쯤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고 살벌하게 오가는 이야기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결국 신혼집은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혜자 씨는 전세 계약서를 본인 명의로 작성했습니다. 그게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후 지훈 씨 부부는 자주 들렀습니다. 시간대는 늘 저녁 시간이었고 오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밥과 반찬. 어머님, 저희 반찬 좀 싸주시면 안 돼요? 요즘 회사가 바빠서요. 응, 뭐 있는 대로 싸줄게. 역시 어머니가 최고세요. 아무리 맛있는 반찬집을 찾아다녀도 어머니 솜씨만한 곳을 못 봤어요. 식당을 하셔서 그런가 손맛이 진짜 좋으세요. 제가 깔끔한 맛을 좋아하거든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예뻐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반복되자 혜자 씨는 점점 부엌문을 혼자 닫고 조용히 설거지를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남편도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 시집살이 아니라 며느리살이 하게 생겼어. 툭하면 와서 다 쓸어가니 쉴만하면 당신이 고생이지. 가게 일도 힘든데 말이야. 안 그래? 냅둬요. 지들도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 그러겠지? 다 시켜 먹는 것보다는 낫지 뭐. 좋게 생각하자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가 쉬는 날 모처럼 63세 남편 재수 씨와 함께 장을 보고 온 혜자 씨. 그날도 어김없이 아들 부부가 찾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뒷정리를 다 하고 함께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물을 마시려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대화 몇 마디가 혜자 씨의 가슴을 움켜쥐는 듯 했습니다. 그 집 우리 앞으로 바꿔달라고 해. 언제까지 어머니 명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분위기 보고 말할게. 아무리 전셋집이라지만 자기 명의로 해둬야 마음 편하지. 안 그래? 이렇게 되면 계속 어머니한테 붙잡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뭐 잘못하면 집 핑계대고 나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설마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겠어? 일단 기다려봐. 물컵을 들고 있던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아들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미 며느리에게 세뇌를 당한 듯 당연히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 그대로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걸음을 뒤로 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득 얼마 전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결혼식까지 다 치렀는데 재수 씨와 혜자 씨가 크게 기분이 상했던 일이 있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재수 씨와 함께 가게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가을이 아빠입니다.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예, 무슨 일이신가요? 다름 아니라 우리 애들 신혼집 말인데요. 우리가 1억 보탤 테니까 집 사주시는 건 어떨까 해서요. 처음 듣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집 이야기는 이미 끝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2억 5천짜리 전세를 해줬고 그것도 혜자 씨 명의로 해놨습니다. 결혼식까지 다 올린 마당에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집을 사주라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이미 전세집으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고 계약도 마쳤습니다. 그래도 사돈, 요즘 누가 그렇게 전세로 시작합니까? 결혼인데 말이죠.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 재수 씨가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집을 해주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말하자면 그렇죠. 뭐, 저희가 1억은 보태겠다니까요. 지훈이도 외동이라면서요. 그 한마디에 남편이 입꼬리를 실룩였습니다. 화가 나기 직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쪽 말씀은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해줄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돈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십니까?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신혼집 반 해주면 야박한 겁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집도 없이 결혼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뭘 그렇게 아끼세요? 그 말에 전화기를 부여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훈이 하나라고 가진 거 다 내놔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라 정도껏 하시란 겁니다. 우리 쪽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애들이 결혼식 올리기 전도 아니고 이미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왔는데 갑자기 집을 사주라고 하는 게 무슨 경우입니까? 전셋집 해줬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뭘 더 어쩌라는 말씀이신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밖에 없는 딸 아까워서 그럽니다. 윤서방도 내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도껏 하시라고요. 자식이 여러 딛는 것도 아닌데 집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죠. 그래야 애들 살기 편하잖아요. 그 말에서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아들 부부를 빌미로 재촉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식당 앞 가로등 밑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당신도 들었지? 들었어. 이번엔 내가 나설게. 누가 집을 주고 말고를 협박하든 말하나. 그날 밤 지훈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장인어른이랑 통화하셨죠? 좀 화나 계시네요. 화 안 나게 생겼니? 너희 장인이 우리한테 집 사달라더라. 그거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지하게 들으신 건 아니겠죠? 그렇게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니? 가을이도 엄청 민망해했어요. 말릴 걸 그랬대요. 지금 나랑 말장난 하자는 거야? 이미 너희 결혼하면서 전셋집 해줬고 혼수 비용도 다 대뒀잖아. 그렇게 시작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따로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에이, 그냥 하신 말씀일 거예요. 가을이도 민망했다고요. 아무튼 쉬세요. 민망해했단 말만 반복하고 아들은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상황을 모면하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별다른 말이 없기에 조용히 지냈습니다. 서로 오며 가며 식사도 하고 며느리가 반찬도 챙겨가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 부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혜자 씨는 이쯤 되면 뭔가 말을 꺼내겠구나 싶었습니다. 사과라도 하려나 싶었지만 며느리의 말에 표정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지난번에 저희 아버지가 말씀드렸던 그 전세집 언제쯤 저희 명의로 바꿔주실 생각이세요? 그 얘기를 왜 또 꺼내니? 그냥요. 지훈 씨도 자기 명의로 있으면 더 안정될 거라고 해서요. 맞아요. 대출 같은 것도 조금씩 준비하려면 명의가 있어야 하니까요. 너희한테 준다고 말한 적 없지 않니? 집을 사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세는 내가 계약한 거야. 요즘엔 보통 시부모님들이 집 해주시잖아요. 지훈이 외동아들이라면서요. 외동이라서 더 신중하게 움직이는 거야. 바깥 싸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니 너희들은 서로 입을 다 맞췄나 보구나. 집을 사주는 게 당연한 거니? 외아들이면 집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럼 너희는 외동딸인데 왜 집을 못 사주시냐?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죠. 그날 밤 남편과 다시 얘기했습니다. 이 녀석들 우리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생각이 아니라 계획이겠지. 손에 넣는 게 목표야. 지훈이 녀석도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애가 완전 딴 사람이 됐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요구하지? 처음부터 그랬잖아. 예의가 아니라 조건으로 나온 결혼이야. 지훈이 녀석도 제대로 휘둘린 것 같은데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전화를 끊은 뒤 하루가 멀다 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 결혼을 왜 허락했을까? 생각의 끝은 언제나 그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이미 며느리는 며느리고 아들은 남편이고 상황은 벌어진 뒤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참고, 너무 들어주고, 너무 해줬다고. 그래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반찬보다 마음의 준비가 더 컸습니다. 지훈아, 가을아, 밥 먹자. 식탁에 앉은 셋. 남편은 일부러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혜자 씨더러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김치찌개에 밥, 계란말이, 멸치볶음. 별것 없는 한상 차림의 가을은 수저를 들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음식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맛있으면 천천히 먹어. 말끝이 무거워지자 지훈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혹시 뭐 하는 거 있으세요? 있지, 너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서 불렀어. 혹시 지난번 얘기 때문에? 그래, 그 집 얘기. 그 전세집 그거 말이야. 아, 그거요. 저희가 괜한 말씀을 드렸나 싶었어요. 괜한 얘기였으면 좋았겠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꺼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집 하나 마련해 줄게. 진짜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대신 조건이 있어. 두 사람의 얼굴에 미세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집 너희 이름으로 하나 마련하면 나는 같이 살 거야, 너희랑. 같이 살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나도 나이 들었고 혼자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집 필요하면 나랑 같이 살아. 엄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너희가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 거잖아. 그 대신 나도 필요한 조건이 있어. 아니, 저희가 둘만의 공간이 필요해서 그런 건데. 그럼 이 집 얘긴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대신 나한테 월세는 내고.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월세요? 응, 그 집 내가 전세 명의자니까. 이제부터 관리비 포함해서 100씩 내. 요즘 그 지역 시세로 따지면 그게 싼 거야. 엄마,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먼저 시작했잖니. 집 하나 사달라고, 전세 계약자 명에 바꿔달라고. 그럼 대가도 있어야지. 요즘엔 원래 다 시부모님이 집 해줘요. 원래 그런 건 없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근데 너희는 해준 것도 감사하지 않고 더 바라니까 문제지. 그날 저녁 식사는 제대로 끝나지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수저를 내려놓았고 아들은 멍한 눈으로 앞만 바라봤습니다. 그럼 엄마는 진짜 그 집은 전세 계약자 명의도 안 넘겨줄 생각이세요? 응, 나는 지금까지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해줬다고 생각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결혼했으면 독립도 책임도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요즘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한들 대가 없이 그렇게 집을 턱하니 사줘? 우리가 억만장자도 아니고 그게 당연한 것도 아니잖니. 집이 이리천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억이야. 우리 노후 자금에서 그 정도 쓰는 거면 타격이라면 타격이겠지. 그럼 그만큼 너희들이 해주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대출금 갚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 시세보다 싼 거다. 며느리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들은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혜자 씨는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잘했어. 이번엔 아주 시원했어. 당신 들었지? 당연히 듣고 있었어. 이제야 우리 집 같더라. 그 다음 날부터는 아들 부부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연락도 먼저 오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설 명절을 2주 앞두고 혜자 씨의 집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미리 와도 되죠? 오늘은 무슨 일로? 그냥요, 명절 전에 얼굴 뵙고 싶어서요.
마스크 아래로 드러난 며느리의 눈매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이 반가움에서 비롯된 건지 또 다른 계산에서 시작된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절에 또 온다고? 응, 오늘 와서 반찬 싸달라고 하더라. 참 용하다. 며느리가 아니라 손님이지. 손님이면 차라리 나아? 손님은 예의라도 있지? 드디어 명절 당일 혜자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과일까지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와서도 주방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끔하게 풀 메이크업을 하고는 거실에 앉아 있었죠. 엄마, 오늘 너무 힘들지 않게 하세요. 다 이해해요. 이해하면 손 좀 보태? 어머님, 전도 좀 싸주시겠어요? 저희 집에 가서 먹게요. 아직도 할 말이 그거냐? 네? 너희 오늘도 와서 한 숟갈 뜨고 반찬 싸가고 끝날 거야?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도. 이제 명절에도 오지 마. 내가 반찬 싸주는 식당이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훈 씨는 숟가락을 들고 말문이 막혔고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가 눈가를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그렇게까지 생각하셨는지 몰랐어요. 그래, 몰랐겠지? 그동안 말 안 했으니까? 엄마가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안 감정적인 줄 아냐? 집 사달라고 할 땐 그렇게 조곤조곤 말하더니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지? 근데 매번 이러는 건 좀 너무하지 않니? 감사하다는 말도 한 번 없이 당연하게 와서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니? 내가 무슨 너희들 반찬 대기조야? 남편이 부엌에서 나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훈아, 네가 아빠라도 지금 너희가 예의 있어 보이겠니? 아빠는 왜 또? 부탁하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너희는 부탁이 아니라 요구를 했잖아. 그날 식사는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전도 남았고 국도 식었고 반찬도 남았지만 아무도 포장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오늘은 그냥 가볼게요. 그래, 잘 가라. 다음 명절엔 전화 안 해도 돼. 현관문이 닫히고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후련해. 응, 조금은. 잘했어. 이젠 진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더는 해줄 것도 없고 받고 싶은 것도 없어. 그날 밤 혜자 씨는 가스불 앞에서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다음 날 먹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식은 마음을 데우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한 달 가까이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이제 좀 깨달았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이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집 안에 들어선 둘은 웃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뻣뻣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왔니? 그냥 그동안 죄송해서요. 엄마도 마음 상하셨을 테고. 저희가 경솔했죠. 명절 때 그 얘기까지 꺼낼 필요는 없었는데. 혜자 씨는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찬 아니고 무슨 얘기하러 왔니? 둘은 잠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번엔 또 다른 카드가 나왔습니다. 엄마, 그럼 이 집이라도 주시면 안 돼요? 뭐? 전세 말고요. 새 집을 사는 게 좀 그러면 이 집을 저희한테 주시고 지금 전셋집을 두 분이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해서요. 혜자 씨는 수저를 내려놓고 등을 기대 앉았습니다. 이 집을 너희한테 주라고? 그러면 저희도 좀 마음 편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집이 두 채시잖아요. 그중 하나는 그냥 저희가 살면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참아왔던 말들이 입술을 타고 나왔습니다. 가을아, 너 이 집에 뭐라도 얹은 적 있어? 네? 청소 한번 했니? 밥 한 끼 차려봤니? 내가 여기서 하루에 몇 시간씩 자고 몇 년을 일해서 마련한 집이야. 엄마, 우리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면 무슨 뜻인데? 너희 지금 내 노후 자금 달라고 하는 거잖아.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면서 지훈이 네가 그런 식으로 마누라 편에 서서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안 그래?
큰 소리가 나자 재수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 대충은 대충 아니고 정확히 말해봐. 2억 5천이죠. 그래, 네가 지금까지 벌어본 적 있는 돈이야? 아빠, 답해봐. 너 지금까지 월급으로 2억 5천 모아본 적 있어? 아니요. 그럼 그걸 왜 남의 입에서 쉽게 꺼내? 네가 만든 것도 아닌데. 정적. 그 무게는 그 어떤 질책보다 무거웠습니다. 집이 갖고 싶으면 사. 너희가 벌어서 요즘 그렇게 해서 언제 사요? 그럼 남의 인생 가져다 쓰겠다는 거야? 부모 인생까지 전세로 삼으려는 거니? 몇십 년을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아온 돈으로 마련해준 집이다. 자가가 필요한 거면 너희도 노력해서 장만하면 될 것 아니냐? 어디서 날로 먹으려 해? 지훈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혜자 씨의 입에서는 단호함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집은 나랑 네 아버지가 같이 늙어갈 집이야. 너희 인생 시작점이 아니야. 한 번만 더 집 사달라, 집 달라 그런 말 꺼냈다가는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그나마 있던 전셋집도 빼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부모라고 다 해주는 게 의무는 아니라는 걸 알아도 알겠어?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래, 그 말만 기억하고 가. 현관문이 닫히고 무겁게 눌린 공기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아주 잘했어. 이제 정말 선 넘는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 들을 일 없어. 이번에 끝냈어. 설이 지나고 며느리도 조용해졌습니다. 아들도 전처럼 무턱대고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조금은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예전에 통화한 적이 있던 바깥 사돈이었습니다. 저 가을이 아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애들 신혼집 문제 말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억 보탤 테니까 애들 집 사주시죠.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이야기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애들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저희는 집 사줄 생각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아이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어디다 쓰시려고 집을 아껴요. 애들한테 넘기면 속 편하시지. 윤서방이랑 가을이가 알아듣게 말했다는데 오죽 이야기가 안 통하면 저한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어른 대 어른으로 대화 좀 합시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제가 집을 아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넘길 이유가 없어서 안 주는 겁니다. 사돈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외동아들 아니세요? 우린 딸 하나 있는데 그럼 애들 저렇게 살라고요? 그렇게 사는 꼴 못 보시겠으면 사돈께서 집을 사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집 사줄 생각 없어요. 전셋집이야 어떻게든 해주겠지만 그것도 당연한 게 아니니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맞는 거죠. 집을 사고 싶으면 자기들이 대출을 받아서 사면 되는 일 가지고 왜 굳이 저희가 당연하게 집을 장만해줘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자 바깥 사돈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요. 그러면 집을 요구할 게 아니라 사양하셔야죠. 없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닌데 없는 걸 가지고 요구하면 그건 염치 없는 겁니다. 그리고 1억이요. 지금 애들 사는 동네 기준으로 집값이 최소 못해도 6억이에요. 그중에 1억 원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화 너머에서 작게 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럼 이 결혼 후회하시는 겁니까? 애들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으세요. 후회까진 안 했는데 오늘부로 확실해졌네요. 그리고 자꾸 애들 들먹거리시면서 협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저희한테 안 통합니다. 집 사줄 일 없고 알아서 살게 냅두세요. 이혼을 하든 뭘 하든 그것도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런 일로 전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집을 사주고 싶으시면 사돈이 사주세요. 전 할 말 다 했으니 끊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 재수 씨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 이제는 정말 더는 봐주지 않을 거야. 그래, 당신 오늘 진짜 잘했어. 이제 번호도 다 차단할 거야. 며느리한테도 얘기할 거고 지훈이한테도 명확히 할 거야.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지. 계속 당해만 주다간 우리 늙어서 병원비도 빼앗기겠어. 며칠 후 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을이 아버지랑 통화했다. 앞으로 집 얘기 꺼내면 결혼 이전보다 더 멀어질 거다. 우리도 이젠 할 만큼 했다. 알아서 살아라.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흔하던 반찬 요청도 명절 인사도 모두 끊겼습니다. 혜자 씨는 그게 차라리 나았습니다. 적막한 휴대폰이 평온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 못한 순간에 인터폰 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을아, 무슨 일이니? 왜 혼자 왔어?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오늘은 좀 그렇다. 다음에 약속 잡자. 저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저희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어머님?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혜자 씨는 문도 열지 않은 채 인터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서만 계시는 거 저희도 걱정돼서 그래요. 아파트 주시면 저희가 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요. 그 말 하려고 온 거니? 네, 저희 진심이에요. 문을 열자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계산은 이미 익숙했습니다.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너 그 얘기 지훈이랑도 했니? 네, 지훈이도 괜찮대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사실 요즘 저희도 많이 힘들었어요. 전세 살면서 불안한 것도 많고. 가을은 말끝마다 배려와 효심을 섞었지만 결국 초점은 하나였습니다. 이 집을 넘겨달라는 뜻. 그래서 이 집에 들어오면 뭐가 달라지는데? 저희가 어머님이랑 아버님 모시면서 같이 살면 이 집 관리도 저희가 하고 두 분 외롭지 않으시고. 그러면 너희도 전세금 빼서 집 살 필요 없고? 솔직히, 네.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자 씨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을아, 나 외롭지 않아. 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래도 사람이 같이 살아야 정이 생기죠. 정은 같이 살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예의를 지켜서 생기는 거야. 가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혜자 씨는 조금 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니들이 같이 살겠다고 하는 말 고마운 말인 거 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너희들이 같이 살겠다고 하는 이유가 집을 원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난 싫어. 이 나이에 누가 눈치 보며 살고 싶겠니? 어머님은 가족이랑 함께 있으면 더 따뜻하지 않으세요? 가족이 따뜻하게 하는 행동을 해야 그게 따뜻한 거지. 남의 집에 와서 밥만 얻어먹고 집 달라고 조르는 건 따뜻한 게 아니야. 그건 그냥 뻔뻔한 거지. 며느리 가을 씨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혜자 씨의 눈을 보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럼 저희 이 집에 못 들어오는 건가요? 당연하지. 순간 가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듯 그동안 쌓였던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진짜 잘해보려고 했어요. 명절에도 안 빠지고 오고 밥 먹고 가도 감사하다고 했고. 그랬지. 근데 한 번이라도 설거지라도 했니? 집을 원하면 행동으로 보여야지. 어디서 말 몇 마디로 집 한 채를 얻으려드니? 그리고 살고 있는 전셋집 나와서 여기로 들어오면 그 전세금은 너희들 돈이 아니야. 다시 내 통장에 고이 들어올 돈이지. 그런 거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가을이랑 얘기 중이셨어요? 응, 근데 딱 잘 됐다. 너도 앉아봐. 혜자 씨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집은 내 마지막 공간이야. 여기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엄마, 우리 진짜 같이 살면 안 돼요? 지훈아, 넌 이제 가정을 꾸린 사람이야. 이 집에 들락날락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 같이 살자는 말 꺼내지도 마. 나도, 너희도 불편해질 뿐이야. 어머니,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내가 말을 어렵게 했나 보구나. 앞으로 이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 그냥 서로 살아있는지 여부만 확인하자고. 오라고 하지 않을 테니 오지 마라. 불편하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아들. 그리고 입술을 깨문 며느리. 혜자 씨는 이 모든 상황이 마지막 분기점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잘 생각하고 가. 이 집은 아무도 못 가져가. 혹시 아니? 우리가 죽으면 그때서야 너희한테 갈지? 아무튼 앞으로 이 집에서 너희 얼굴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구나. 그럼 멀리 안 나간다. 잘 가라. 그런데 2주쯤 지나고 느닷없이 다시 찾아온 건 아들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가을이랑 좀 다퉜어요. 또 무슨 일인데? 전세 명의 때문이죠. 엄마가 단칼에 거절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을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우리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안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요. 그건 걔가 진심으로 가족처럼 행동 안 해서지. 지훈 씨는 말없이 무릎을 쓸어내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한숨이 길어졌습니다. 가을이 이혼 얘기까지 꺼냈어요. 그래서 너는? 그 말에 혜자 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지훈아, 이혼을 무기로 삼는 사람은 결혼도 도구로 삼았을 거야? 넌 그런 결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니? 엄마 생각은 변함없다. 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는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며느리 가을 씨가 찾아왔습니다.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그동안 받은 반찬값이라도 갚는다는 뜻이에요. 계좌로 드리기 뭐해서 직접 가져왔어요. 그럴 필요 없다. 저희 진짜 이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이도 요즘 너무 힘들어하고. 힘든 건 집 때문이 아니야. 계속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긴 관계 때문이지. 가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고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진짜 잘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집 문제, 돈 문제 때문에 계속 부딪히게 되고 서로 마음이 다쳐요. 그게 결혼이야. 집 때문에 흔들릴 거면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가을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은 점점 커졌고 혜자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혼하면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손주도 못 보게 될 수도 있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처럼 질질 끌리며 사느니 나는 그게 낫다고 생각해. 가을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건 마치 모든 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순간 같았습니다. 진짜 어머님처럼 단호한 분은 처음 봤어요. 그건 칭찬으로 들을게. 그날 가을은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지훈 씨가 그날 밤 늦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혜자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리됐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유언장과 재산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도 미리 선을 그어놔야지. 그게 나중에 덜 상처 주는 길이니까. 당신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지금 후회는 안 해. 언젠가는 지훈이도 알게 될 거야. 그냥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혜자 씨는 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 엄마가 무너지면 안 되잖니.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엄마가 아니라 네 자신부터 지켜? 그리고 가을이랑 일은 너희 둘이 결정해. 엄마는 이제 거기에 개입하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더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혜자 씨는 식당 일에 집중했고 남편과 함께하는 저녁 산책이 많아졌습니다.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한결 편안했습니다. 이제야 좀 내 인생 같아졌어. 늦지 않았지.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엄마, 이러는 게 어딨어요.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러시는 행동. 저 하나도 이해가 안 간다고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야, 이놈이 자식아. 내가 너 그렇게 키웠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문제야. 더 이상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니까 너희들이랑 말 섞는 건 그만하련다. 가요, 여보. 내가 웬만해서는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희 엄마 지금까지 누구한테 무시받으면서 산 적 없다. 그런데 엄마 말대로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면서 이해를 바라는 건 옳지 않다. 나도 이번엔 너희한테 정말 실망했다. 아빠까지 왜 이러세요? 네? 설명을 해주셔야 납득을 하죠. 너희한테 이해해달라고 바란 적 없어. 앞으로 나는 너 없는 사람 취급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더 이상 할 말 없다. 한참을 아들 내외와 실랑이를 한 뒤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길을 나선 사람은 오늘 사연의 주인공 62세 김영희 씨입니다. 영희 씨는 곧 정년퇴직을 앞둔 시점에 아들 내외와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살아왔고,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본 적 없던 영희 씨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길을 되돌아볼 정도로 깊은 고민에 빠졌죠. 그렇게 없이 살아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여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고. 저러다 말겠지가 아니라 이참에 단단히 버릇을 들여놔야겠어.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생각 없이 구는 것도 그렇고, 지 마누라만 감싸고 돌면서 대릴사위 노릇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야. 진짜 기분 이상하네. 남한테 무시당하는 기분이 이런 거였으면 차라리 안 겪는 게 나았는데. 기분 풀어.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고. 화내봤자 당신한테 안 좋지. 영희 씨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가정적인 남편과 함께 자식들을 잘 키워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 여자가 임신과 출산을 하면 회사를 관두어야 하는 게 관례처럼 여겨졌지만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도움 덕분에 지금껏 회사를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집안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니 영희 씨도 고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정말 이악 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과 딸은 좋은 대학에 입학해 적당한 직장에 취업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지영이랑 같이 식사 어떠세요? 일 안 나가시죠? 그렇지. 주말에 일을 왜 해? 지영이는 오랜만이네. 무슨 일 있어? 일은요. 저희 결혼 얘기 오갔거든요. 사귄 지도 오래됐고 이제 결혼할 나이잖아요. 그래. 얼굴 본 지도 오래됐는데 밥 한 끼 해야지. 집으로 올 거니? 밖에서 볼까? 엄마 편하신 대로 해요. 집에 와도 될 것 같고요. 그래. 그럼 정해지면 알려줘. 네 아빠한테도 말해둘게. 그나저나 지영이는 뭘 좋아하니? 집으로 오게 되면 음식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거든. 아들 민준 씨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만나온 만큼 영희 씨도 몇 번 만남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로서 자리하려니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내 식구가 될 사람이라 생각하니 더 잘해줘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영희 씨는 오랜만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렸습니다. 좋은 날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모두가 둘러앉아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니만큼 정성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어서 와. 차린 건 많이 없어. 불고기랑 양념게장 좋아한다고 해서 좀 해봤어. 잡채는 민준이가 좋아하고 준비한다고 했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어머니,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혼자서 힘드셨겠어요? 아니야. 늘 하던 거에서 몇 가지만 더 한 건데 뭘. 세 사람이 온다는데 이 정도 정성도 못할까? 오느라 긴장했을 텐데 얼른 앉아서 밥부터 먹자. 지영아, 이래봬도 우리 엄마 솜씨 좋아. 부담 가지지 말고 편히 행동해. 처음 본 사이도 아닌데 왜 그렇게 굳었어? 뭘 그렇게 말을 하니? 예전엔 가볍게 만났지만 지금은 마음가짐이 다를 수도 있지. 얼른 들어. 배고프겠다. 그날 가족들은 다 같이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지영 씨가 다소 부끄러워하는 듯 했죠. 속으로 많이 긴장했나 보다 싶어 일부러 더 친근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따뜻한 관심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말이죠.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마무리하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은 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영희 씨가 처음으로 무시를 받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그러는데 집은 아무래도 자기가 해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꼭 남자가 해오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 해주는 거 좋은 대로 해주려고요. 지영이 말로는 크게 부담 가지지 않았으면 하더라고요. 나중에 혼수나 적당히 채워주세요. 식사를 마무리하고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였던 집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동안 아들의 결혼 자금을 모아둔 게 있었고 몇십억까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출 없이 집 한 채 정도 해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이야기를 들었던 건 뭐고 대놓고 혼수나 해오라니 뭔가 잘못된 듯 싶었습니다. 영희 씨는 잠시 당황했고 그 모습을 본 지영 씨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집을 해온다는 게 딱히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결혼 자금에 보태주실 돈으론 노후 자금 하시면 좋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려고요. 그런 의미예요. 지영 씨의 말이 더 얄밉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별것 아닌 말이었지만 무언가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은 영희 씨는 기분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이 그렇게 없이 사는 집도 아니고 자식 새끼 하나 결혼시킬 여유는 있다. 노후 자금도 따로 준비해둔 게 있고. 그러니 지영이 너도 그런 걱정은 안 했으면 해. 집 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나 나머지 결혼 자금도 반반으로 하자꾸나. 요즘은 그게 추세라던데. 아니니? 엄마, 지영이나 장모님이 결혼 선물로 집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야. 별다른 의도 없어. 영희 씨의 속도 모르고 벌써부터 지영 씨와 예비 안사돈을 감싸기 시작하는 민준 씨의 태도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축하의 자리였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굳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 하나 참으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야 감사하죠. 그런데 저희도 로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식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는 게 제일 우선인 거고 결혼하면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는 게 그 다음이었죠. 억만장자는 아니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저희도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 서로서로 얘기 잘해서 맞춰나가면 될 듯합니다. 영희 씨의 마음을 읽은 남편 영범 씨가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되고 아들은 지영 씨와 함께 지인들을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영범 씨와 둘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날 불편했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난 뭐가 이렇게 찝찝한지 모르겠네.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뭐가? 둘이 좋다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자. 깊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민준이가 그러더라고. 지영이네 집이 돈이 좀 많은가 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풍족하게 살았다더라고. 그것 때문에 대학 시절부터 많이 다투기도 했었고. 근데 결혼하니까 집 문제부터 해서 돈으로 휘어잡으려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난 이상하게 느껴지던데 당신은 뭐 느낀 거 없어? 에이, 설마 그러겠어? 아니, 막말로 우리를 무시한 거 아니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여자가 집을 해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냐고. 됐어. 깊게 따질 필요 없다니까. 우리도 민준이 결혼시키면 부족한 거 없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잖아. 그쪽도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한 건가 보지. 여유가 있으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고. 이미 지나간 일이야. 우리 생각이 어찌 되었든 두 사람이 좋다고 하니 지켜보는 게 우리 역할 아니겠어? 나는 속상해서 그렇지. 당신은 어쩜 그리 태평해? 태평한 게 아니라 이 사람아, 두 사람이 시작부터 트러블 생기면 나중이라고 좋을 리 있겠어. 이미 지나간 일이고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무시될 집안이 아니잖아. 좋게 생각하자. 당신 기분 나쁘다고 이 결혼 물을 것도 아니고.
이왕 둘이 결혼시킬 거면 그런 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이거야. 우리 기분 나쁜 건 순간이지 뭐. 당신이 그걸로 며느리 시집살이 시킬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영범 씨는 영희 씨를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시받았다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결혼을 하면 그만이겠지만 그래도 말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죠. 아들, 지영이 내가 그렇게 잘 사는 집인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우리를 무시한 건지 모르겠다. 물어본 것도 아니고 통보식이잖아. 집을 해오겠다. 우리가 형편이 안 될 것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기껏 이야기를 꺼냈더니 민준 씨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되려 영희 씨를 나무라기 시작했죠. 엄마,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해요. 별일 아닌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누가 해오면 어때요? 그냥 마음 편히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이건 우리 집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해. 처음부터 휘어잡을 생각으로 그러는 거면 나중에 가면 얼마나 우릴 무시하겠어?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해오고 싶어서 해오겠다는데 무슨 수로 해오지 마라 이래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고 넘어가요. 이제 와서 그런 식의 발언은 잘못된 거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라 하실 거예요? 나쁜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둘째치고 혹시라도 네가 책 잡혀 살까봐 그러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 글쎄 그럴 일 없다니까요.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너는 엄마만 이상하다고 말을 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안 들어. 예민한 걸 예민하다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해요? 저 나가봐야 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민준 씨의 말에 위로를 받기는커녕 되려 마음에 상처가 생긴 영희 씨. 하지만 민준 씨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될 문제였으니까 말이죠.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면 상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큰 돈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니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영희 씨는 무엇이든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혼수도 마찬가지였고 지영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 앞으로 잘 살아보자는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얘, 이거 디자인 어떠니? 내가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을 잘 모르긴 하다만 이게 잘 나가는 디자인이라고 하더라. 마음에 들어? 괜찮은데요?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좋으니? 더 필요한 건 없어? 화장품이라도 사줄까? 이미 많이 사주셨잖아요. 괜찮아요. 백화점 나온 김에 어머니도 필요한 거 있으면 사세요. 제 것만 너무 골라주신 거 아닌가 몰라요. 난 괜찮아. 그냥 우리 며느리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앞으로 우리 민준이 잘 봐달라는 뇌물이기도 하고 말이야. 괜찮아요. 이미 넘치게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영희 씨는 지영 씨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예물이 되었든 화장품이 되었든 뭐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죠. 기분 나빴던 건 나빴던 거고 영희 씨의 시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며느리한테만큼은 한없이 베풀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말맞다나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좋게만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웬일인지 지영 씨는 은근슬쩍 거부하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싶었지만 찰나의 순간 지난번 무시를 받았다는 느낌이 다시 한번 생겨나기 시작했죠. 역시나 자신과 수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거절하나 싶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영희 씨의 마음 한구석엔 갈등의 불씨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감정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불씨는 민준 씨가 결혼식을 올린 뒤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 왔어요. 약속 있어서 나가다가 잠시 들렀어요.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이게 다 뭐냐? 뭘 그렇게 많이 들고 왔어?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아들 며느리는 자주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어쩌면 이대로 지내면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여느 때처럼 지영 씨가 양손 가득 물건들을 들고 영희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포장에 한눈에 봐도 값이 제법 나가는 물건들 같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다 가져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거 다 비싼 건데. 네, 맞아요. 비싸더라고요. 이번에 집에 선물 들어온 게 많은데 너무 많아서 좀 나눌까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어머님 때문에 중고마켓 엄청 애용하거든요. 검소하게 살아오셨다 보니까 비싼 거 해드리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몇 개 사온 거예요. 포장도 안 뜯은 새 제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 뭐 상관없지. 그런데 LA 갈비부터 시작해서 어머 별게 다 있네. 어머니, 특히나 이 치약은요. 백화점에 가면 하나에 5만 원도 넘게 파는 제품이에요.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중고마켓에 15,000원에 올라왔는데 얼른 사왔죠. 이거 매번 거래하는 것도 일이에요. 뭘 이런 걸 다 가지고 왔어. 고맙다. 잘 쓸게. 해맑게 웃으며 마치 칭찬이라도 해달라는 듯이 자신의 친정에서 가져온 물건과 중고마켓에서 구매한 물건들을 내미는 며느리 지영 씨를 보고 차마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겠다는 생각을 하고 애써 웃어 넘겼습니다. 해맑아도 너무 해맑았거든요. 영희 씨도 중고마켓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냉장고를 바꾸며 그냥 버리기엔 아까워 중고마켓에 내놓았는데 제법 값을 주고 판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신경 써주는 며느리의 마음을 생각해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지영 씨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챙겨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신발, 옷, 먹거리부터 없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영희 씨의 취향과는 거리가 먼 물건들이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비싸거나 자신의 취향과 맞지 않거나 색깔이 너무 독특하거나 일반 사람들은 못 입는 옷들도 가져오기 시작했죠. 여보, 새아가 말이에요. 왜 자꾸 이런 걸 가져오나 몰라. 왜긴 왜야. 새 거라면서. 당신 생각해서 가져다 주는 거겠지 하고 넘기면 그만이지. 먹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만 옷이나 그런 건 맞지도 않는 거 가져와서는 날더러 어쩌라는 건지. 그래도 당신 생각해서 챙겨온 거니까 고맙게 받아. 안 맞으면 다른 사람 주든가 하면 되잖아. 아니면 더 이상 받지 말거나. 딱 잘라서 말해. 어휴, 또 어떻게 그래요?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지 말아야지. 고맙게 받고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처분해야지.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보아도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조심하라는 말뿐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장롱이나 수납장에 쟁여두는 것도 어느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따로 박스에 담아두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기껏 생각해서 준 물건들이니 함부로 버리기도 뭐하고 혹여나 버렸다가 안 좋은 소리라도 들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행동을 계속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아 바쁘니? 점심시간은 지났을 것 같아서 연락했다. 괜찮아요. 오늘 단축 근무하는 날이라 퇴근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게 말이다. 지영이가 자꾸 나한테 뭘 준다고 가져오는 것들 있잖니? 그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서. 내가 말하면 괜히 기분 나빠할까봐 너한테 말하는 거야. 일부러 중고마켓에서 구매해오는 것도 일이고 친정에서 종종 가져다 주는 것도 있던데 솔직히 좀 그렇더라고. 왜요? 이상한 거 준 것도 아니고 좋은 거 챙겨줬다고 그러던데요? 지영이가? 물론 그렇기야 하지. 근데 처분하는 것도 그렇고 옷이나 신발은 사이즈도 안 맞고 해서 매번 처리하는 게 곤란하거든. 남이 쓰던 거 받는 거 기분도 별로 안 좋고 말이야. 생각해서 챙겨준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영이도 시간 내서 사람들 만나서 거래하고 매번 좋은 거 있나 없나 보던데요. 그래도 뭐 엄마가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죠. 제가 잘 전달할게요. 그래. 부탁하마. 잘 말해줘. 결국 민준 씨에게 속마음을 살포시 이야기한 영희 씨는 그제서야 한시름 놓았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의 예상과는 달리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남편과 오랜만에 외식을 하고 돌아오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에게 걸려온 전화에 무슨 일일까 하고 서둘러 받았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영 씨의 울음소리. 어머니, 어쩜 그러실 수 있으세요? 민준 씨한테 다 들었는데요. 제가 드린 선물이 마음에 안 드셨으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 일 가지고 왜 민준 씨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랑 상종하기도 싫다 이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닌 거 알잖니? 남이 쓰던 거 줘서 싫다고 하셨다면서요. 싫으면 싫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세요? 받으실 땐 기분 좋게 받으셔놓고 뒤에선 왜 호박씨 까시냐고요. 중고마켓 물건이 뭐 어때서 그러세요? 어머니 비싼 거 싫어하고 부담 가지실까봐 일부러 그런 거 본 건데 제가 잘못했으면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시지. 사람 무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요. 어머,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말했을 것 같니? 생각을 해봐. 주는데 어떻게 안 받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지? 근데 나한테 맞지도 않고 매번 처분하는 것도 일이어서 돌려 말한 거야. 그게 기분 나쁠 일은 아니지 않니? 그래도 저는 어머님 생각해서 챙겨드린 건데 정말 너무하세요. 한참을 흐느끼며 자신을 무시했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한 지영 씨. 어찌나 쩌렁쩌렁하게 울리는지 옆에 있던 남편도 그 소리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황한 영희 씨는 일단은 울고 있는 지영 씨를 달래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이 되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막 퇴근을 했는지 전화를 뺏어든 아들 민준 씨가 영희 씨에게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냥 아무 말 없이 넘어가시면 될 일이지. 뭐라고 했길래 지영이가 울면서 전화를 해요? 이게 다 무슨 상황이에요? 그건 내가 묻고 싶다. 네가 말을 어떻게 전했길래 지영이가 이 난리인 거냐? 있는 그대로 전해드렸죠. 엄마가 더 이상 물건 받기 싫어하신다. 남이 쓰던 거라 싫다 한다. 처분하기 곤란하다고 더 이상 안 해줬으면 한다. 이 정도요? 그 순간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말하면 누구라도 오해해서 들었을 건데 눈치 없는 아들 민준 씨가 있는 그대로 말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한참을 통화한 뒤에야 겨우 지영 씨를 달랜 영희 씨는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불편한 감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때다 싶었는지 며느리 지영 씨는 그 뒤에는 아예 대놓고 쓰던 물건들을 갖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단호하게 안 받겠다고 말을 했으나 막무가내였습니다. 여보, 이번 주 주말에 당신 생일이잖아.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먹고 싶은 거라든지 모처럼 애들 불러서 다 같이 식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민영이도 오랜만에 한국 들어왔고. 안 그래도 추천받은 한정식 집이 있어요. 거기로 예약할까 하는데 음식도 정갈하게 잘 나오고 가격도 좋은 편이고 당신 좋아하는 게장도 있고요. 소고기 주문해서 구워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거기로 예약하지. 아들 결혼시키고 처음 맞는 생일이니까 기분이 남다르지? 남다르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조용히 살면 그만이겠구만. 그래도 그날 당신 퇴직 기념, 생일 기념으로 밥 먹는 거니까 기분 좋게 자리하자고. 알겠어요.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영희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영희 씨가 곧 있을 퇴직을 앞두고 함께 기념을 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둘째 딸 민영 씨가 자주 외국으로 나가다 보니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온 김에 함께 식사를 하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먼저 축하를 받게 되었죠. 그렇게 생일 당일 예약한 식당에서 모두가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식사를 마무리하고 후식을 먹는데 지영 씨가 커다란 쇼핑백을 하나 건넸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이거 명품 아니니? 별건 아니고요. 제가 몇 개 골라왔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옛날 디자인이라 요즘 유행에 뒤처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영 씨의 말에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 골라왔다. 옛날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설마 또 쓰던 걸 가져오진 않았겠지 싶었죠. 하지만 그 예상은 엇나가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쇼핑백 안에는 명품이긴 하지만 한눈에 봐도 낡아서 해진 가방 2개와 대충 접어 지퍼백에 넣어둔 스카프가 몇 개 담겨 있었죠. 사용감이 많았고 은근히 퍼지는 물건에서 묻어나오는 냄새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짐작했습니다. 이런 말 미안한데 올케 이거 혹시 중고마켓에서 구매한 거야? 왠지 낯익은 물건이라서 그래. 우리 시어머니도 이런 거 쓰셨는데 얼마 전에 처분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내가 중고마켓에 내놨거든.
뭐 그게 말이죠. 순식간에 기분이 나빠진 영희 씨는 이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무시를 해도 유분수지, 생일에도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았습니다. 세아가, 너 내가 저번에 이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좋게 봐줄 수가 없구나. 민영아, 네가 한 말 좀 이어서 해봐라. 엄마 표정을 보니까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이거 누가 봐도 쓰던 거잖아. 가방 밑에 흠집이며 손잡이 안쪽에 실밥도 터졌었는데 내가 이거 확인하고 10,000원에 내놓은 건데. 그 값도 못 받는데 사가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 우리 도련님이 대신 거래하러 나가서 내가 잘 몰랐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내. 옳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게요. 상태 괜찮은 걸로 골라온 건데. 어머님 이런 명품 가방도 없으시고 해서 신경 써서 가져온 거거든요. 아니, 지금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 중고마켓에 내다 판 거 사와가지고 엄마 생일 선물이라고 내민 거잖아.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그 말에 아들 민준 씨의 표정 또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넘어가다가 막상 눈앞에서 이런 광경을 보니 본인도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듯 싶었습니다.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진 영희 씨는 도저히 화를 참지 못하고 지영 씨에게 몇 마디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검소한 생활을 해왔어도 그렇지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싶었죠. 넌 내가 만만하니? 내가 시어머니로도 안 보이는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제가 어머니를 생각해서 가져온 건데.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날 생각해서 가져온다는 게 남이 쓰던 물건들이야? 이런 걸 어떻게 들고 다니라는 거야? 내가 네가 가져온 물건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정도면 나 골탕 먹이려고 가져오는 걸로 보이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냥 순수하게 어머니 생각해서 챙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아주 우습게 봤다, 이거 아니니? 그동안 아무 말 없이 가져다 주는 거 받고 몇 번 써주니까 내가 거렁뱅이로 보여? 내가 고물상이야? 이건 오빠, 너도 문제 있는 거야. 올케가 이렇게 할 동안 넌 뭐 했어? 화를 주체하지 못해 냅다 찬물만 들이키는 영희 씨. 민준 씨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영희 씨와 다른 가족들이 지영 씨를 나무라는 꼴을 못 보겠는지 이내 아내 편을 들며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그래도 엄마 생각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좋은 날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다 망쳤잖아요. 내가 망친 게 아니라 니들이 망친 거야. 다 떨어진 거 가져와서 선물이라고 내민 사람이나 그걸 보고 해벌쭉 쳐웃고 있는 놈이나 똑같아. 내가 무슨 거렁뱅이고 아니고 너희한테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도 없어. 민영이까지 자리했는데 내가 쪽팔려서 진짜. 엄마 원래 그렇게 물질적인 거 따지는 사람이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그만이지. 왜 사람 상처받게 그러시냐고요? 그럼 나는 상처 안 받니? 며느리가 생일 때 뭐 해줬냐고 물어볼 때 나는 그럼 다 떨어져서 쓰지도 못하는 가방 주더라.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 적어도 말이야. 사람이 최소한의 성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야. 한두 번 받아주니까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본데 이건 도무지 이해하고 넘어가려 해도 그게 안 되는구나. 도로 가져가라. 그러자 가만히 있던 지영 씨가 냅다 한마디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솔직히 그거 자격지심 아니세요?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어머니 생각해서 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저 굉장히 서운해요. 말을 해봤자 듣지를 않는구나. 생각해봐라. 너는 누가 쓰다 버릴 것 같은 물건 선물이라고 주면 고맙다 하고 받을 거니? 내가 사이즈도 안 맞고 젊은 사람들처럼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너는 그런 거 상관없이 손에 잡히는 건 다 가져오는 것 같더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 서운한 것만 생각해? 그동안 네가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네가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난감했을지 그 생각은 안 해? 지영 씨는 자격지심까지 운운하며 영희 씨의 가슴을 후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졌길래 며느리까지 이렇게 무시를 하는지 마음의 상처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울며불며 따져대는 며느리와 아들을 뒤로하고 침착함을 유지한 영희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니들이 이렇게 날 무시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생일 선물로 이거 받았다고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봐라.
100이면 100 다 같은 말 할 거다. 이상한 사람 취급 안 당하면 다행이지. 더 이상 마주할 기분도 아니니 여기서 그만 파하자꾸나. 실망감만 가득 안고 끝난 영희 씨의 생일. 허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서 외투를 걸치고 짐을 챙겨 나가려는 영희 씨 뒤로 민영 씨가 말을 보태며 민준 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새언니, 진짜 실망이야. 내가 끼어들 문제는 아니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이었으면 말이 달라지지. 내 엄마라서가 아니라 적어도 사람 간의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 하지 않나? 막말로 없이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깟 선물 하나 사는 게 그렇게 힘들 일인가? 야, 조민영.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기본적인 도리라는 게 뭔데? 외국에서 일하느라 한국에는 잘 오지도 않고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은 없다고 보는데?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게 정상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 엄마도 잘못하셨지. 사람 마음을 무시하셔도 유분수지. 새거가 그렇게 좋으시면 차라리 사오라고 하든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민준아, 그만해. 민영이 너도 그만해라.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은 식사는 무리니 먼저 들어가 보마. 너희들도 자리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라. 아니, 아버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화내고 가실 일이에요? 당사자가 기분이 나빴다면 나쁜 거겠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너랑 길게 말할 이유는 없는 것 같구나. 너는 네 마누라 달래라. 난 내 마누라 달래야 하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아라. 너 욕먹는다. 잔뜩 화가 난 채 집으로 돌아오던 길. 영희 씨는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었는지 모릅니다. 영희 씨의 마음이 어떨지 잘 알기에 아무 말도 않던 민영 씨와 남편 영범 씨. 집으로 돌아와서도 영희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아들 며느리와의 관계를 다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요. 여보, 이게 다 뭐야? 뭔 짐이 이렇게 많아? 이거 다 내다 버리려고. 버리긴요. 다 쓸만한 것들인데 이걸 왜 버려요? 가져다 줄 사람이 있어서 챙기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 있다 기사 아저씨 오실 거거든요. 같이 짐이나 좀 실어줘요. 이걸 다 실어? 도대체 어디로 가져가는 건데 그래?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오시는 거야? 폐기물이라뇨. 이거 다 민준이네로 갈 물건들이에요. 그동안 받은 것들도 있고 나도 줘버릴 물건들도 있고. 영희 씨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거실 한가운데 불필요한 물건들을 죄다 모았습니다. 반찬통부터 옷, 며느리가 주었던 온갖 물건들까지 싹 다 모으니 1톤 트럭 한 대를 불러서 가져가야 할 지경이 되었죠.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지며 이게 다 뭐냐고 물었지만 영희 씨는 대충 대답하고는 크게 결심한 듯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 여기 코너 돌아서 아파트 단지예요. 백이동이니까 그 앞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여보,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안 하면 어쩔 건데? 원래 얘네가 준 물건이기도 하고 이참에 우리 집에 있는 것들도 다 처분해버리면 좋지. 당신 성격 하나는 알아줘야 해. 곧이어 1톤 트럭에 온갖 짐을 싣고 민준 씨의 집으로 향한 영희 씨.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연 민준 씨를 뒤로 하고 부랴부랴 짐을 옮기기 시작한 영희 씨와 영범 씨. 거실 한가득 물건들이 쌓이자 민준 씨와 지영 씨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뭐긴 뭐야. 너희가 준 물건들도 있고 내가 아껴뒀다가 쓸만한 것들 추려서 좀 가져왔다. 살림하다 보면 반찬통 부족하잖니. 그래서 다 챙겨왔고 이것도 아직은 쓸만해서. 기가 막히다는 듯 영희 씨를 쳐다보는 두 사람. 영희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물건들을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는 화가 단단히 났는지 얼굴이 시뻘개지기 시작했고 그걸 본 민준 씨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다 영희 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버릴 물건들을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그동안 니들이 나한테 해준 만큼 나도 똑같이 해주는 건데 뭐가 어때서? 너희들은 괜찮고 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 내가 준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 사람 정성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그런 게 아니라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야 납득을 하는 거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너희가 나한테 그랬단다. 상견례 때도 그랬지?
굳이 우리 도움 필요 없다고. 결혼하면서도 뭐 해줄 때마다 다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나도 이제 너희들 말 들어주려고.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뭐긴 너희들한테 해준 거 받아가려고. 너 내가 결혼하면서 여유자금 준 거 있지? 가지고 있다가 급할 때 쓰라고 준 돈. 5천만 원 며칠 안으로 돌려줘라. 내 계좌번호 알지? 결혼 선물로 건네준 여유자금까지 돌려달라고 하자 기가 막힌 듯 따져묻는 민준 씨에게 영희 씨는 정색하며 대답했습니다. 급기야 언성까지 높이게 되었죠. 엄마, 이러는 게 어딨어요.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러시는 행동. 저 하나도 이해가 안 간다고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야, 이놈이 자식아. 내가 너 그렇게 키웠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문제야. 더 이상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니까 너희들이랑 말 섞는 건 그만하련다. 가요, 여보. 내가 웬만해서는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희 엄마 지금까지 누구한테 무시받으면서 산 적 없다. 그런데 엄마 말대로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면서 이해를 바라는 건 옳지 않다. 나도 이번엔 너희한테 정말 실망했다. 아빠까지 왜 이러세요? 네? 설명을 해주셔야 납득을 하죠. 너희한테 이해해달라고 바란 적 없어. 앞으로 나는 너 없는 사람 취급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더 이상 할 말 없다. 진짜 이러고 가신다고요? 그럼 뭐 분리수거라도 해주리? 너희들이 내게 해준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돌려줄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 다시 받아간다는데 뭐가 어때서 그러니? 아무튼 이번 주 안으로 그 돈 보내라. 세금이나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원금 그대로 보내라. 영범 씨와 민준 씨의 집을 나오며 그제서야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영희 씨. 깊은 한숨을 몇 번 내쉬긴 했지만 차라리 속이 시원한 듯 했습니다. 그 뒤로 영희 씨는 민준 씨가 돈을 돌려줄 때까지 매일같이 연락을 해댔습니다. 엄마, 돈 보내드렸어요. 이제 됐죠? 그동안 서운하셨던 거 다 푸시는 거죠? 풀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놈이 눈치 없이 또 이상한 말 짓거리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와 관계를 이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너도 니네 처갓집 식구들 떠받들면서 살아. 지 낳아준 부모보다도 그저 처갓집 식구들만 감싸고 도는 자식 나도 필요 없다. 아들 하나 없다고 생각하지 뭐. 진짜 왜 그러세요? 네? 앞으로 마주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구나. 무소식이 희소식이니까 알아서 잘 살고 있겠거니 해. 그러는 게 너희 둘한테도 좋지 않겠니? 영희 씨는 이제 민준 씨와 지영 씨의 태도에 실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헌신해왔고 최대한 배려를 해주었다고 생각했지만 두 사람이 그런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도 느꼈죠. 민준 씨와 통화를 끊고 영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니까.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남은 인생은 남편과 함께 조용히 노후를 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가지 못했던 해외여행도 가고 마음 놓고 사고 싶은 물건도 사며 이것저것 즐겨볼 생각에 들떴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다 그렇듯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순간도 마주하게 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영희 씨처럼 주체적인 삶을 위해 때로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